저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루 오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청각장애,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약속 실화 감동 스토리. 면접실 공기는 처음부터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 면접관들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읽지 않았다. 대신 눈빛을 읽었다. 의심, 불편함,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신호. 나는 익숙했다. 55 인생 동안 수없이 받아온 표정들이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딸이 남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손이 잠깐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대리 참석이냐는 표정이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언제나 나를 더 작게 만들었으니까. 영상이 시작됐다. 화면 속 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이어갔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영상 속 딸은 스스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아버지가 대신 와주실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열심히 수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나를 이상하게 보던 눈들이 이제는 감히 마주치지 못하는 눈이 됐다. 나는 그렇게 영상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자그마한 영상 안에서 딸은 나에게 수화로 이야기하였다. 아빠 못난 딸이지만 정말 너무 사랑해요. 딸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25년 전 비오는 밤 골목에서 울고 있던 아이였다. 길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보다 나를 더 오래 쳐다봤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설명은 늘 2배로 필요했고 신뢰는 절반도 주어지지 않았다. 왜 당신이 데리고 있죠? 그 질문을 하는 경찰관의 입을 봤을 때 나는 이미 범죄자가 된 느낌이었다. 아이를 보호소로 보내겠다는 말에 아이는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말없이 고개만 저었지만 그 손의 힘은 분명했다. 그날 나는 선택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아이를 찾기 위해 수없이 전단지를 붙였고 경찰서에 드나들었지만 사람들은 늘 나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뜻이 숨어 있었다. 장애인이 왜 정상적인 선택을 하느냐는 의심. 결국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는 내 딸이 되었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잘 보인다. 사람들이 말을 줄일 때, 설명을 생략할 때, 혹은 나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척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은근히 배제할 때. 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기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의 감각으로 위험을 먼저 알아챘다. 경고음 대신 진동으로 사고를 피했고 야근은 늘 내 몫이었다. 의사소통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해했고 그 불편함은 항상 약자의 몫이었다. 급여 명세서는 늘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 위에는 내 삶이 눌려 있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늘 아래였다. 항의할 수 없었다. 설명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고 그 말들은 대부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딸은 그 모든 걸 보고 자랐다. 내가 밤늦게 돌아올 때 말없이 식은 밥을 다시 데워놓던 아이. 손이 갈라진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던 아이. 나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딸은 일찍 철이 들었다. 친구들처럼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도 새 옷을 사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중고로 사서 읽었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다. 아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고등학생이 되던 해 딸은 새벽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보다 먼저 출근하고 나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덜 힘들어졌으면 하는 마음. 딸은 결국 대학에 갔다. 아이는 장학금 서류를 들고 와 이미 합격했다고 나에게 수화로 말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팠다. 내가 해주지 못한 걸 아이가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딸의 하루는 늘 빠듯했다. 아침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빼곡히 채웠고 점심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다. 저녁이 되면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님들의 불만, 매니저의 눈치, 그 모든 걸 삼키며 버텼다. 그래도 딸은 하루에 딱 한 가지는 절대 빼먹지 않았다. 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아빠, 오늘도 잘 지냈지? 나는 수업 잘 들었어. 걱정 마. 날씨 추우니깐 장갑 꼭 끼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내 하루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공장 휴게실에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그 문자 하나면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못했다. 글씨가 느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대신 늘 같은 문장을 보냈다. 아빠는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사랑한다. 내 딸. 그 말 속에는 괜찮지 않은 하루들과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눌려 있었다. 주말에 딸이 집에 오면 나는 말없이 반찬을 더 꺼냈다. 딸은 웃으며 수화로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빠, 나 살쪘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아이는 늘 말랐고 그만큼 세상에 자신을 내주고 있었다. 딸의 손에는 항상 작은 약봉지가 있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다. 시험 기간이라 잠을 못 잔다고 했다.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나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차서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다. 세상이 나에게 준 유일한 기적 같았다. 그래서 몰랐다. 그 하루 한 통의 문자가 딸이 나에게 남기고 가는 인사였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딸의 약봉투를 보고도 나는 처음은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문자가 짧아졌고 답장이 늦어졌다. 그래도 하루 한 통은 꼭 왔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늘 나보다 강했으니까.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다. 딸은 강의실에서 자주 어지러워했고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기도 했다. 같이 다니던 친구는 병원에 가자고 수십 번을 말렸다. 딸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청각장애인이었다. 고정 수입도 없었고 늘 다음 달을 걱정하며 살았다. 딸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픔을 숨겼다. 검사 대신 진통제를 먹었고 휴식 대신 아르바이트를 더 넣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아픈 몸을 의자에 묶어 두듯 앉혀두고 이를 악물며 책을 넘겼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말은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친구는 울면서 소리쳤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딸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문자만 보냈다. 병원에 간 건 정말 더는 숨길 수 없을 때였다. 검사 결과는 잔인했다. 이미 암은 퍼져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러운 말을 골랐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소견이었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열었다. 나에게 보낼 문자를 썼다. 아빠, 오늘은 좀 늦게 자.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날도 그 문자를 보고 안심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딸의 시간은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딸은 결국 졸업했다. 사진 속에서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다. 청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졸업 후에도 딸은 쉬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취업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이력서를 고치고 인적성 검사 공부를 하며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와중에도 하루 한 번 문자만은 잊지 않았다. 아빠, 오늘도 파이팅. 면접 준비는 철저했다. 딸은 질문을 예상해 답을 수십 번씩 연습했다. 카메라 앞에 앉아 표정과 말투까지 점검했다. 나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면접 전날 밤, 딸이 집에 와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수화를 하였다. 아빠, 내일 아빠가 대신 가주면 안 될까?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면접을? 청각장애인인 내가? 딸은 눈을 피했다.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다. 딸은 설명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다.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아빠는 그냥 이것만 틀어줘.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아했지만 딸이 부탁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몰랐다. 이 면접이 딸의 마지막 부탁이 될 줄은. 그렇게 면접 당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 딸이 입으라고 사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딸은 아침 일찍 나간 건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딸이 준 휴대폰이 든 가방을 들고 면접을 볼 회사로 향했다. 인사팀은 내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였고 나는 종이에 글을 적었다. 김채원 후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신 면접을 보고자 왔습니다. 인사팀은 의아해하며 명단을 확인하고 난 뒤 이례적이지만 알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면접을 들어갔다. 그 면접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내 딸의 마지막 모습마저 볼 수 없었다며.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딸은 회사의 사업 방향성과 인재상과 부합하여 합격을 하였다. 하지만 입사를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면접을 마치고 집에 왔다. 집 앞에는 조그마한 택배가 도착하여 있었다. 그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조그마한 카메라가 있었다. 나는 그 카메라를 열었고 그 카메라 안에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 있었다. 딸은 나에게 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처음 안아줬던 날을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평생 느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빠의 삶이 얼마나 조용하고 외로웠는지를요. 길을 잃은 나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빠를 의심하던 눈빛, 말이 통하지 않아 고개만 숙이던 아빠의 뒷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고. 아빠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빠는 더 크게 웃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픈 걸 숨겼어요. 아빠가 또 혼자 올까봐 먼저 가서 미안해요. 아빠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였어요. 혈연이 아니라서 더 선택한 사랑. 나는 그 사랑으로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아빠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딸로 살아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요.